fordi jeg har den her drøm, der ikke vil gå væk. Den kommer bare tilbage igen og igen og igen. Undskyld, men er det bare for at fortælle mig om dine problemer, du gerne vil møde? Så skulle jeg specifikt netdate psykoterapeut, der får os bare 875 kroner i timen. Det er da fuldstændig vanvittigt at spørge om. 다음 영화 우리가 이번에 그 보고 온 영화는 이건 시간이 길어 한 5번 봤네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 전에 볼 때 아니 근데 뭐 치킨. 맨앤 치킨. 아, 맨앤 치킨이구나. 치킨 맨앤 치킨. 맨앤 치킨. 배고파지는 이름이네요. 네, 이런 영화 덴마크 네. 영화 있고요. 장르는 스릴러, 코미디 뭐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감독은 앤더슨 토마스 옌센. 네. 우리가 일전에 다뤘던 네. 그 정육점의 비밀이라는 영화를 그래요? 예, 연출한 그 동일 감독이에요. 어쩐지. 비슷하죠? 네네. 분위기가. 그다음에 주연은 매즈 미켈슨. 궁합이 좋네요. 매즈 미켈슨이랑 웨스턴 리벤지 네. 각본 쓰신 양반이네요. 네. 예, 이분 매즈 미켈슨 주연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덴마크 배우들이 출연하는데 우리가 알만한 배우는 없습니다. 출연진은 한 7명, 8명 남짓의 출연진이 등장해요. 캐릭터들이. 그 중에서 메인은 그 5명의 형제가 메인이고요. 그러니까 5명의 배우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내용은 한 노인이 병상에서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비디오 테이프에 유언을 담아서 남기죠. 그 비디오 테이프에는 너희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너의 친부는 저기 어디 외딴 섬에서 아직까지도 그 유전자 연구를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 정도까지 밝힌 다음에 녹화가 꺼집니다. 그 비디오 녹화자가 존나 웃겨. 할아버지가 다 죽기 직전이니까 네. 힘겹게 비디오 캠코더 이렇게 세워서 자기 자리로 이렇게 엉금엉금 돌아가서 소파에 탁 앉는데 캠코더도 할아버지의 축 늘어진 고추 마냥 밑으로 쭉 화면이 쳐지면서 할아버지의 하반신만 비치고 있잖아요. 웃기려고 드는구나 하는 시점이 여기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얇은 두 다리만 화면에 나온 채로 진지한 그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그걸 본 이후에 이 두 형제, 첫째와 둘째,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 5형제 중에 첫째와 둘째예요. 그 섬을 향합니다. 섬에 갔더니 그 섬에는 인구수가 41명으로 이루어진 섬이에요. 40명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섬이 지도에서 지워진대요. 지도에 표기가 안 된대요. 그 섬에서 30년째 시장을 하고 있는 분은 전입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그 시장의 도움으로 자기의 친부가 살고 있다라는 그 오래된 요양원에 찾아가게 되죠. 자기들의 동생들, 삼형제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가. 야, 우리 아버지 보러 왔어. 아버지 어딨어? 아버지 만나게 해줘 했더니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2층에 누워있으니 방해하지 말고 너희는 빨리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네.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초반에 이 호기심으로 한동안 관객을 또 잡아 앉히죠. 네. 과연 저 아버지가 좀 과연 뭐냐. 이 형제들의 얼굴을 보아하니 전부 다 구순열을 갖고 있고 얼굴에 막 기형이 있어가지고 이거 분명히 뭔가 이게 사단이 있어도 있었던 건데 분명히. 저는 이 순간에 이거 닥터 모로네 요렇게 생각하고서 그만 보려고 했어요. 이 형제들이 몇 번의 승강이 끝에 삼형제가 살고 있는 거대한 양로원에 안에서 같이 합류해서 지내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2층에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이 양로원은 되게 이상해요. 온갖 그 막 병실, 막 호실마다 닭이며 양이며 염소며 뭐 소며 동물들이 다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층에는 아버지가 다 쓰고 삼형제는 조그만 방 한 군데 다 셋이 모여서 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깔끔한 양로원이나 요양소를 생각하면 안 되고 거의 준 폐가급이에요. 바닥에 지푸라기도 엄청 있고 이게 해만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공포물로 변신할 수 있는 미장센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무서운 것도 있어요. 맞아. 그 스릴러. 아버지의 비밀을 찾아가는 그 스릴러 부분에서 무서워. 그리고 여기 형제들이 다 밤에 만나면 무서울 법한 외모를 갖고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박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물 사체로 만드는 박제에 대한 그 분위기, 그리고 박제도 온전한 게 없이 뭔가 다 기괴해. 그러니까 뭔가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걸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네. 거기,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해. 이상해. 막 그 날개에. 네. 닭발이 달려있고, 막. 닭발이 하나도 이렇게 달려있고. 오리가 달려있고. 다 이상합니다. 되게 닭도모라고 확증했지, 나는. 그리고 어떤 닭은 돼지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동생은 밤잠이 없어요. 그리고 밤눈이 밝어.
그래서 이 밤마다 어떻게든 2층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다른 형제들이 다 잠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2층에 올라가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죠. 형과 함께. 첫째, 둘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방에는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미라화가 된 상태로 있죠. 엄청 편찮아 보이죠? 네. 네. 근데 손에는 이렇게 고요하게 그 꽃다발을 이렇게 시든 꽃다발 안고 있는 거 봐서 살해당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고 장사를 치르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방치한 거죠. 시장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새끼도 사실은 내심 알고 있었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으면 109살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을 리는 없고 얼굴 못 본 지도 한 몇십 년 됐다는 걸로 몇십 년 된 걸로 봐서 뭐 이미 죽었다는 건 내심 알고 있지만 시장도 인구가 줄면 안 되니까 그냥 아이 살아있겠거니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던 거죠. 둘째가 따집니다. 둘째만 정상적인 그 사고를 하잖아요. 나머지 첫째 형도 좀 바보고 나머지 3명도 좀 바본데 이거 저렇게 방치해서 어떡하냐. 안 된다. 저 아버지 빨리 저 장례 치러드리고 이 집안도 이렇게 돼지우리처럼 살면 안 되고 규칙을 정하자. 동물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잠은 다 각자 모여서 자지 말고 따로 자고 치즈는 지하실 말고 식당에다 보관해라. 그렇게 룰을 정해야 인간의 룰을 정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성경을 바탕으로 지침을 한번 세워보자. 뭐 신이 존재하고 안 존재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양 문명의 근간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인간답게 한번 너희들도 이 집에서 살 수 있게끔 어떤 지침을 마련해 보자. 그 인간답게가 크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걸 몰랐지 나는 그때. 나도.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냥 마음에 들진 않지만 수긍해요. 그래도 얘가 제일 똑똑해 보이니까. 앞으로 그 분쟁이 있을 때는 토론으로 해결하고 절대 싸움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얘네는 분쟁만 생기면 싸움을 하니까. 뭐 어쨌든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인간적인 내용이 아닌 거야. 설득이 안 돼, 이 나머지 동생들을 상대로. 셋째 동생이 말하잖아요. 이 씨발 저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신이 자기 힘 자랑하려고 100살 노인을 부모로 만드는 게 이게 할 짓이냐? 야, 이미 성경이 그 현대미술과 대중과의 괴리만큼 갭이 벌어지긴 했죠. 그래서 신간이 나올 때가 됐어요. 야, 이것도 신간이야. 신약이잖아. 그래서 그런 비판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규칙을 정해서 얘네들을 좀 문명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가 계속 실험을 했다는 저 지하실. 저 지하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만은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셋째가.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걸려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아요. 셋째한테. 그 장면에서도 웃기죠. 매즈 미켈슨 지 같이 들어갔었는데 마치 같이 안 들어갔던 사람처럼 동생 패는 거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두들겨 맞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에이 씨발 나 몰라 아버지고 뭐고 다 몰라 그냥 니들끼리 여기서 넷은 잘 맞으니까 여기서 살아 나는 인간 세계로 돌아갈래 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죠. 그렇죠. 집을 떠납니다. 네. 그래서 그 외딴 섬에 다음날 배가 올 때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시장네 집으로 가버려요. 도시에서 따라온 첫째 형은 동생과 같이 가려고 하죠. 근데 동생이 만류해요. 형은 여기가 더 잘 어울리니까 여기 머물러라.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가겠다. 라고 만류해요. 그러니까 형이 엉엉 웁니다. 그 장면에서 좀 찡하더라고. 불쌍해. 매즈 미켈슨 그 불쌍한 연기 되게 잘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씨발 네가 못생겼어 하면서 나보다 네가 더 못생겼어 이러면서 운단 말이에요. 완전 애죠. 근데 형은 이 양로원에 들어와서 이 형제들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뭔가 잘 통했어요. 어떤 분쟁, 그러니까 우리 양로원에 오지 말라라는 요구를 이 셋 동생은 뭐 어떻게 하냐면 사유지니까 떠나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때리는 걸로 때리는 걸 내 영역에 침범한 저 다른 동물을 막 물어서 막 쫓아내는 어떤 뭐 늑대나 야생동물처럼 폭력으로 해결하는데 이 첫째 매즈 미켈슨도 그거에 대한 대답을 폭력으로 되게 잘해. 그러니까는 첫날부터 잘 맞는 거야. 그리고 여기 머물면서 지내면서도 어떤 이 형제들의 접시를 두고 벌어진 어떤 분쟁 이런 거에
설명이 없는데도 이 매즈 미켈슨이 굉장히 한 번에 이해하고 자기도 그 접시 분쟁에 끼어들어. 마치 거기 살았던 거죠. 그건 동생이 네가 잘못한 거지. 뭐라고 하는 어떤 저지해주는.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 거야, 이 형제들하고. 그 어떤 비문명적인 생활, 그리고 비합리적인 이 생활에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동생이 형은 여기가 잘 어울리니까 여기 있어라라고 하고 동생만 떠납니다. 시장네 집에서 와서 시장에게 다 신고를 하죠. 저 집안에서 이상하게 살고 있고 막 신고를 해서 시장 그래도 못 본 척 덮어두려고 하는데 섬 바깥에서 들어온 어떤 보건소 직원이자 시장의 여동생이 오빠가 아무리 여기 지도에서 없어질까 봐 걱정이 돼도 이렇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드디어 증언자가 나왔다. 해서 이제 다음날 강제 집행이 들어가요. 그 집안의 형제들은 다 구속복을 입고 정신병원에 수감되기 일보 직전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생이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뭘 보죠? 시장의 집으로 날아온 황새를 봐요. 근데 그 황새의 발이 인간의 발을 하고 있어요. 황새가 발이. 그때 뭔가를 깨닫고 다시 막 그 형제들의 양로원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미 구속복 입고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마당에 다 쭈그리고 앉혀 있고 방역 당국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 집안의 어떤 집기들이나 시설들을 막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때 굳게 잠긴 그 지하실 문을 막 뛰어들어가서 아버지의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어떤 존재론적인 그리고 과연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결론을 내리고 형제들 간의 소소한 결론을 내리고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거 아무리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여기 가지고 이제부터 스포일러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보실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초반에 주는 불편함이 얘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다른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A 정도로 다루는데 이 영화에서는 장애를 너무 두드러지게 자꾸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 간에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게 그것 자체에서 오는 불편함이랑 이렇게 의문스럽게 미스테리하게 가는 걸 나중에 다 주워 담을 자신이 있나 감독이? 라고 하는 그 쫄깃함 그 정도가 둘이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 영화를 끝까지 보긴 하는데 떡밥이 굉장히 많죠. 네네. 근데 진짜 보통 취향의 일반 관객이라면 가운데 중반점까지 지점까지 넘기기 힘든 영화 같아요. 일단 먼저 캐릭터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면 여기서 그 첫째 형으로 나오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첫째 형으로 나오는 매즈 미켈슨은 일단 구순열이 있습니다. 네. 굉장한 넘치는 성욕을 갖고 있어서 거의 중독이다시피 치밀어 오르는 성욕을 참지 못해서 수시로 화장실에 가서 자위를 하는. 그게 초반에는 웃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어떤 여자랑 맞선을 보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서 막 자위를 해요. 성격이 좀 이상합니다. 정상인은 아니에요. 그 맞선을 본 여자를 왜 맞선을 보고 있냐면 워낙에 그 성욕이 넘치니까 항상 데이트 앱 죽돌이긴 한데 이 여자는 보니까 심리학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 하반신 물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왜 만났냐? 자기가 매일매일 동일한 꿈을 꾸는데 새의 형상을 한 친남동생을 강간하는 그 꿈을 꾸는데 이게 대체 뭔지를 시간당 부가세 뺀 15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데이트 앱에서 만난 그 심리학자를 불러내서 거기서 그 상담을 공짜로 받으려고 데이트를 빙자해서 그렇게 불러내서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 여자만 봐도 얘는 꼴리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딸딸이를 치고 있는데 그때 둘째 동생에게 전화가 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캐릭터예요. 엄청난 성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 동생, 도시에서 같이 입양되어 온 자기 동생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은 가브리엘인데 이 동생은 대머리예요. 그리고 구순열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정상적인 범주의 사람이죠. 철학과 종교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대학교에서. 거기다 밤눈이 밝아요.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둘째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친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에 친부를 만나보고 싶은 강력한 열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셋째, 그 섬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요양원에서 사는 파이터죠, 사람입니다. 파이터. 이름은 프란츠. 셋째인데 이 섬에서 삼형제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 2층에서 격리된 채 누워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머지 두 동생을 이끌고 그 요양원에서 살고 있는데 거의 그 자급자족하면서 살고 있죠.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뭐랄까 독단적이에요.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 뚱뚱한 동생이 하나 있어요.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항상 달려요. 어디론가 항상 달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아침마다 그러니까 엄청 조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왜 뚱뚱한지를 모르겠어. 치즈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네. 같이 본 사람은. 거기에다가 말투가 이 사람은 좀 이상해요. 문어체를 써요, 말투를. 그게 뭐냐면 책을 엄청 읽는데 그래서 말투도 책으로 배워서 그런지 문어체를 쓰는. 책이 그래서 양식이구만요. 네. 그런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섬에서 사는 막내 동생은 항상 집안에 누가 오면 가장 먼저 나와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병원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사는 노양원을 방문하면 항상 가장 먼저 알아채고 항상 먼저 나와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냐 아니면 형제들한테 여기 누가 왔다 그러면서 항상 알려주는 그런 동생인데 근데 되게 착해요. 그 막내 동생은 순합니다. 근데 이 5 형제가 두 번째 동생 대머리 동생만 빼놓고는 가브리엘만 빼놓고는 나머지 형제들은 굉장히 다 그 어떤 성욕을 크게 갖고 있죠. 인간과 짐승의 경계 그 어딘가쯤에 있죠, 사람들이. 네. 이 모든 형제들이 다 구순열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형제라는 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죠. 한 아버지의 피를 받았다라는 게. 섬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은 굉장히 성욕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어떤 격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부 마을 사람들도 얘네들을 되게 무섭게 여기고 있어요. 좀 생긴 것도 좀 흉측하게 생기고 얼굴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냥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금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는 게 조금만 기형으로 얼굴에 조금 다 발현이 돼 있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영화를 보고 있는 나 자체도 그게 유쾌하고 편하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어떤 다른 영화에서 되게 코믹하게 풀어내려면 코를 좀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귀를 이렇게 쪼그랗게 막 당나귀처럼 만든다가 이게 아니라 누가 보다도 좀 불편한 장애를 얼굴에 표현해놔서 저 이거 보는데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끼리 자기들끼리 생활을 하는데 성욕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이 막 온통 막 닭에 염소에 소에 막 어마어마한 농장이거든요. 네. 막 걔네인데 그 짐승들이 다 방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각자 방에. 네. 그래서 그 닭들을 데리고 닭에다가 이렇게 수간을 하면서 성욕을 해소하고 있는 형제들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걸 안 갖고 있어요. 단순히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 연습하는 건데 뭐 어떠냐라면서 그리고 이 닭은 안이 굉장히 넓어서 괜찮다. 열로 계란도 나오는데 라면서 전혀 죄책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도시에서 온 형제들이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네. 또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도토상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지점이 있죠. 점수는 뭐 몇 점 줄 수 있어요? 자, 죄송하지만 2.5? 2.5. 2개 반 정도. 정치적 올바름에서 좀 벗어나 있다. 그것도 좀 그런 게 있나요? 네, 그것도 있고 영화가 주는 특유의 그 눅눅함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옛날에 그 델리카테슨 사람들 같은 살짝 분위기가 코믹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운되면서 눅눅함이 있어요. 저 그게 그런 스타일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게 옛날에 뭐지? 여기 보니까 뭐 장피에르 준의 이 감독이 옛날에 잃어버린 아이들 도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본이 좀 생기면서 아멜리에 같은 거 보면서 영화 되게 밝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저는 돈이 그렇게 원래면 특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잡을 때 어둠으로 분위기를 잡는 게 제일 싸게 먹히니까 그렇게들 많이 이동진 씨도 얘기했지만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요즘 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만드는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명징하게 밝은 날 특수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저는 초반에 의문을 엄청 많이 가졌어요. 일단 블랙 코미디인 건 확실하고 컬트 무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의 그 헐리우드 영화의 코미디 영화 예측 가능한 웃음 혹은 진행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길을 가잖아요. 하이 콘셉트 영화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영화가.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네. 크게 갈릴 것 같은 영화이거든요. 이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근친상관, 그러니까. 근친상간하고 수간을 네. 다루면서 그걸 가지고 농담을 해요. 네네. 그 영화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거부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건 아니죠. 도토상님 같은 경우는. 네네. 그건 아니고. 장애에 대해서 네. 좀 표현해 놓은 것이 좀 불편했다. 좀 이런 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 조금 있습니다. 있고, 인간 유전자, 이 얘기해도 돼요? 네. 인간 유전자를 다루는 영화에서 밝게 가면은 슈퍼히어로거나 어떤 되게 장점하고 어둡게 가면 옛날 스피시즈 말고 그 뭐더라? 그 되게 막 사람이 플라이. 희한 형태 플라이도 있는데 최근에 그거 있었어요. 프랑스 배우 걔 누구 나오는 거더라? 중간에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애가 조금 지나면서 사람 형태가 되는 사람이랑은 보기에 사람은 아니라는 거 확 눈에 띄는데 사람 형태를 조금 자라면서 진화했다가 처음에 여자였다가 얘가 남자 연구원이랑 관계를 가진 다음에 또 남자라면 하고 막 희한한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 영화. 아, 그렇게 옛날은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인간 유전자 조작을 다루면서 어두운 쪽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그거에서 주는 거부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그 톤이 있어요. 하나는 은둔에 쌓인 친부가 과거에 불임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그 번식 욕구 때문에 자신의 줄기세포와 동물의 정액을 섞어서 부인의 난자에 수정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닭의 정액에 섞어서 자기 줄기세포를 섞어서 수정시킨 애는 프란츠라는 닭의 성질을 가진 애로 약간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고 서육이랑 독수리 형제랑 섞인 느낌이에요, 이거. 그리고 소의 정액에다가 자기 줄기세포를 섞어서 수정시킨 애는 그 소가 종자소잖아요. 네네. 엄청 그 정액을 받으러 본토에서 넘어오는데 그래서 그 소의 그 정액에 해서 된 애는 매즈 미켈슨이 돼서 툭하면 꼴리는 애가 되면서 계속 정액을 빼줘야만 하는 애가 됐고 그다음 부엉이랑 섞어서 난 자식은 밤에 잠을 안 자고 밤눈 엄청 밝고 지식의 상징이잖아요, 부엉이. 네. 그러니까 또 교수가 되고 네. 그 머리 스타일 봐요. 네. 부엉이가 머리가 동그랗고 거기 깃털이 뿔처럼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 이 독수리 형제라니까요, 이거. 영화? 서육이? 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형제들 간에 다 이제 뭐랑 섞어서 뭐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럼 과연 왜 그런 일을 했고 형제들이 어떤 유전자 실험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 과정을 추적하는 거기에서는 굉장히 어둡고 뭐랄까 좀 칙칙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위기는 얘네들끼리 서로 좌충우동할 때 그때 그러면서 각자가 그 유전자에 새겨진 어떤 본능에 따라서 막 행동을 할 때 벌어지는 그 에피소드들은 너무 배꼽 잡잖아요. 난 제일 웃긴 게 매즈 미켈슨이 항상 두루마리 휴지를 네네네. 그거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 그거랑 나 갑자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 숨을 그러니까 우리 똥마리 할 때 하는 거랑 똑같이 휴지 들고 뛰어서 두루마리 휴지를 막 돌돌돌 감으면서 막 뛰어가.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딸딸이 치고 오는 건데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얘네들이 이 형제들이 분쟁을 생길 때 항상 해결하는 게 어떤 동물적 본능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잖아요. 폭력으로. 그래서 무조건 싸우잖아. 여기서 그 유일하게 지적인 그 둘째 동생이 그래서는 안 된다. 말로 해서 해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이 포기하고 아유 됐어. 니들끼리 잘 살아. 나는 다시 인간 세계로 갈래. 같이 왔던 첫째 형하고 싸우고 형은 여기 남아. 형은 여기가 잘 어울려. 형은 동물적 본성이 더 강한 사람이니까요. 떠나려고 할 때 그 뒤에서 셋째가 그 첫째 형과 둘째 형이 말싸움 하는 거 이렇게 듣더니 갑자기 집으로 푸다다다닥 뛰어들어가잖아요. 몽둥이 가지러. 분쟁이다. 그럼 뭐야? 제일 먼저 힘으로 해결해야 돼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아기가 없어. 거기에 그냥 몽둥이 가지러 뛰어들어가는 거야. 이 영화에서 나오는 소품이랑 상황의 퍼포먼스는 거의 주성치 영화예요. 그러니까 단체로 막 밟아가지고 야 불났어 불까지 막 밟아가지고 거시기 밟아가지고 불 끄고 막 이러는 것처럼 주성치 영화에서 서유기에서 게다가 저는 정말 매번 피식피식하면서 계속 웃었던 게 그 셋째 형이 걔가 프란츠 애들을 때릴 때 항상 그렇게 박제로 때려요. 나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 박제 밑에 보면 박제를 고정하는 그 두꺼운 목재판 있잖아요.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 목재판 사람 머리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도 다 때리고 애들도 때리고 무기처럼 쓰는 게 그것도 너무 웃기고
그리고 어떤 그 되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는데 거기서 문화인처럼 테니스를 즐기는 장면 같은 것도 이런 테니스복 존나 네, 깨끗해. 하얀색 위아래로 입고 반바지 입고 윈블던 그러니까 느낌으로. 느낌처럼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웃기고 그런 소스 하나하나를 보면 이 감독이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되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니 진짜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소품들이라든가 그런 연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올바른가? 너무 일찍 나오나? 근데 엄마를 통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수정을 시켜가지고 애를 배양을 시켜야 되니까 여체를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와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이렇게 키워서 잉태했는데 이 어머니들은 다 껍데기 소모품이 돼가지고 다 욕조 같은 우리를 따지면 뭐 알코올에 박제 관 같은데 거지. 이런 데 다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괴기스럽게 연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단죄라든가 이런 거는 이 영화에서는 아웃 오브 안중이야. 되게 쿨하게 행복하게 끝나. 이런 게 감독의 뭔가 쿨한 면모를 엿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미친 과학자의 미친 실험으로 그 자기의 그 번식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왜냐면 불임이었으니까 그 네. 과학자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죄는 진짜 말 그대로 없어요. 그 과학자는 시작부터 죽어서 나오니까 단죄는 없는데, 근데 얘네들은 죄가 없잖아. 없죠. 사실. 그냥 태어난 건데 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네, 아니고. 네, 우리처럼. 네. 그 이후에 얘네들이 무슨 그 아버지의 실험을 이어받아서 계속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실 이 영화에서 이 얘네들 형제를 가지고는 단죄할 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런 식의 어떤 끔찍한 실험 이런 것이 옹호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자식한테 그거를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살짝 불편한 거, 방향을 상실한 내 분노가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든다니까. 영화 끝날 때까지. 그건 감독이 만든 것만큼은 사실이거든. 이런 상황이랑 연출 자체를. 처음에는 이게 뭐 블랙 코미디가 의뢰 갖고 있을 것만 같은 이면의 깊이. 블랙 코미디는 그렇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나 뭐 주제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하게 비웃으면서 그 이면의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관객한테 통쾌함을 주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블랙 코미디가 갖고 있을 법한 그런 점. 왜 근데 불편함을 줘, 근데. 있을 것만 같은데 그 이면의 그 깊이는 사실 없어. 내가 보기에. 그래서 뭐냐.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연구를 하던 지하 실험실, 그리고 은둔자 아버지의 으스스한 비밀, 막 이거를 추적할 때 그 어떤 스릴러, 호기심 이런 게 있고, 좀 쫄림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형제들 간의 에피소드들, 거기서 벌어지는 각 형제들 캐릭터들 간에 벌어지는 캐릭터 쇼, 그리고 그 상황극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서 또 코미디가 발생하거든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상당하게 이루면서 진행이 되다가 영화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급 존재와 행복에 대한 형제들의 어떤 단란한 해석으로 영화가 급 마무리되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끝나도 되나 싶은 어떤 좀 그런 어떤 의문은 좀 있기는. 초반에 감독이 딱 내 앞에서 물건을 한 3, 4개, 5개에서 쫙 풀어놓고서 1번 이거 이런 거인 거야. 이거 안 나쁘지. 이거 나쁜 거잖아. 2번 이거 좋고 몸매도 좋고 다 한 거야. 이거 좋은 거잖아. 3번 이거 안 좋은 거지. 4번 5번 이거 다 좋은 거지. 행복하고 다 같이 아름답게 잘 사는 거, 이거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좋은 거잖아. 너 이거 1번 하나만 안 사지만 5개는 3,000원 줄게. 이렇게 해서 나한테 판 느낌이에요, 이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뭐랄까, 이거야, 우리가 저 북유럽 영화, 또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영화 이러면서 보면은 좀 어렵고요. 그냥 블랙 코미디, 시니컬한 코미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겪어보지 못한 농담 스타일을 한번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면은 괜찮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매즈 미켈슨의 팬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새로운 매즈 미켈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진짜로요. 더 헌트 같은 영화나 아니면 뭐 미하엘 코라스의 선택 이런 데서 보여지던 어떤 진지하거나 근엄한 모습 이런 거랑은 전혀 딴판의 모습이 이제 여기서 또 나오니까 정육점의 비밀도 그렇지만 저 최근에는 그 폴라라는 영화에서도 또 엄청 멋있는 액션 스타로서 또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진짜 매즈 미켈슨 그 허여멀건한 엉덩이까지도 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매즈 미켈슨이 게임에 나오잖아요. 택배하는 게임인가? 그거?
데스봇인데? 그 택배하는 게임 맞죠? 네, 맞아요. 거기에 그 어떤 NPC로 등장하나요? 네. 저 안 해봤는데, 뭐, 아무튼, 모르긴 몰라도 한 보스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엄청 멋있게 네. 찍었더라고요. 네. 촬영하는 장면 보니까. 애꾸눈이 어울리는 유일한 배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치. 그 영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어떤 영화에서는 매즈 맥키슨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까만색 안 되거든요. 폴라에서 안대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미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도 안돼. 그게 그 영화 그 게임에서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가? 최근 보는 이미지가 가장 큰 이미지구만. 그렇겠죠. 네. 시간이니까. 그래서 매즈 미켄슨의 팬들에게 굉장히 강추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연출이 상당히 잘 됐어요. 네. 웃기는 부분에서 그 억지로 좀 웃기려고 웃긴다라는 느낌 전혀 없고 그 상황 정말 좀 세련되게 웃기거든요. 그 매즈 미켄슨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손가락에다가 도르마리 휴지를 쭉 푸른 거 한가를 말고 이렇게 돌돌돌 돌려서 휙 말면서 어디로 가는 장면들이라든지 아니면 형제들 이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매즈 미켄슨의 신음이 저 멀리서 이렇게 들려. 걔 또 딸딸이 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네. 그런 장면이라든지 넷째 그 뚱뚱하고 항상 달리는 넷째가 항상 그 치즈를 먹고 있거든요. 치즈를. 그 치즈에 대한 욕망 슬쩍슬쩍 영화에서도 슬쩍슬쩍 훔치고 감추고 갖고 가고 막 하잖아요. 그때마다 피식피식 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가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저랬구나 하면서 하는 그런 재미라든지 코미디 장면에서 그리고 슬랩스틱도 굉장히 여러 장면 나오는데 그런 장면에서 어색하지 않게 잘 만들었다. 그 둘째 동생 그 교통사고 나는 장면 진짜 웃기잖아요. 네네네. 잘 맞춰가지고. 그 장면 진짜 웃겨. 거기서 그렇게 교통사고가 날 일이 아닌데 그런 장면이라든지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고 황당한 웃음 같은 게 어색하지 않게 잘 연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장점으로 뽑자면 여기서 딱 한 번에 진지한 액션씬이 나와요. 이 두 형제가 처음 삼형제가 사는 양로원에 도착했을 때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그 싸움이 장난 아니야. 마지막에 매즈 미켈슨하고 그 셋째 그 박제로 사람 패는 그 셋째 동생하고 이렇게 일기토를 할 때 야, 그때 분위기는 정말 연출도 잘하고 합도 좋고 타격감도 있고 그때 분위기는 또 액션은 또 연출 잘했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저는 3점을 줄 수 있다. 2.5점이라 했죠. 네네. 전 3점. 그럼 뭐 2.75네요. 네, 요게 재미가 없는 영화는 아닌 건 확실해요. 제 일단 기준에서는. 그리고 코미디가 일단 세련되고 뭔가 이런 걸 떠나서 웃겨요. 근데 우리가 영화 서스펜스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스릴러 보면서 최악의 연출이라고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건 나는 편안한데 배우들이 막 진짜 긴장해가지고 야 저 뒤에 뭐 있는 거 뻔히 다 나는 알 것 같은데 그런 막 배우들만 긴장해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거 씬들을 영화 혼자 저만치 간 거지. 최악으로 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나만 웃고 있고 배우들은 웃질 않아요. 자기네들끼리는 어떤 전극 연기와 상황과 그 캐릭터에 몰입해가지고 그 캐릭터가 대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으니 저기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그때 나오는 코미디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일품이다. 이 영화 중간중간에 있는 그 되게 중요하진 않지만 재밌는 씬들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 시장 딸과의 로맨스나 어떤 형이 해결해 줄게. 그래서 형이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일반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합의점 찾아가려고 하나라고 해서 그 유치원에서 벌이는 논쟁 그거랑 우리 한참 때 불금에 한번 나와 한번 모여라라고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정도 세팅하고 뭐 클럽이라든가 아니 술 뭐 아무튼 놀러 번화가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싹 풀 세팅을 하고서 양로원으로 가서 양로원에서 여자 문제 자기 해결해 준다고 한번 크게 놀아제끼는 글쎄 그 세련됨? 네, 그것도 한번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둘째가 집을 떠난 이후에 둘째가 약속했던 당근책으로 제시했던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문제를 이 첫째가 짊어지게 된 거예요. 같이 도시에서 온 똑똑한 사람이라는 똑똑해 보인다라는 기대로. 그래서 얘는 또 허풍이 있어갖고 그래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꼬셔줄게 싹 데리고 양로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쓱 이렇게 돌아오는데 할머니 2명밖에 없어 그 양로원. 신들이 났어요. 근데 형제들이 클로버처럼 저기 저 체스 두는 여자 저 여자인데 저 부인은 내 거야. 그래서 막 연로하시고 최소 모르겠어도 85세는 돼 보이거든요. 걸음을 못 걸어요. 그래서 그 보조기구를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은
서로 발정이 나가지고 막 서로 내 거 하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시간을 보내죠.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너무 그 와중에 매지 미켈슨은 인구수가 안 맞아서 못했어요. 그 양로원에 여자라고는 할머니 2명과 중년의 간호사 한 명, 이게 여자라고는 3명밖에 없는데 형제는 4명이잖아. 매지 미켈슨만 짝을 못 구해서 너무 열받았어. 가뜩이나 성욕은 제일 강한데.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더니 절대로 수간해서는 안 되는 존재 황소와 뭘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또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져요. 거기서 그 황소와 수간 장면이 있은 후에 매지 미켈슨이 스스로 벌칙을 받는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갇히잖아요. 스스로를 가두잖아요. 그 장면 좀 이해가요? 본인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근친상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성욕에 의해서. 왜냐면 자기 소외에서 유전자를 받았으니.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까지는 자기가 소외 유전자 받았다는 거 모르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느꼈거나 그러지 본능적으로 않았을까요? 느꼈을까? 그냥 매 꿈에서 새의 모습을 한 동생을 강간하는 꿈을 꾼다. 그게 이제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고는 있었거든요. 도시화된 사람이니까 얘는. 근데 그 장면, 그 소를 강간하고, 근데 소가 죽어요. 강간 한 번에. 죽였죠. 죽인 건가요? 네, 제가 볼 땐 죽인 것 같아요. 왜 죽였을까요? 그 분노가, 전날 남아있던 그 분노가. 그러면은 강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죽인 건가요? 그러면? 저는 죽인 것 같아요. 지금 강간을 했다고 나는 강간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제가 왜곡시켰는데 잘 모르겠는데 죽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걔가 막 너무 성욕 분노 자기는 여자 못 하고 그래서 막 못 풀고 해서 성욕은 너무 차 있고 화도 나고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를 막 이렇게 들고 닭한테 하려고 막 닭 있는 객실로 막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소 객실로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욕을 이제 죽이고서 그걸 분노로 치환되겠지. 그래서 난 그 부분은 좀 해석이 안 되더라고. 이 영화가 이거를 확실히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라서 제가 이걸 아니 내가 한 5번 봤는데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하고 알려주세요. 과연 어떻게 된 거냐. 죽였다 아니면 복상사했다. 죽였거나 복상사했거나 아니면 수간을 하고 죽였거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네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지가 있어요. 명작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여지를 열어뒀어요. 네, 명작 만들기 가능한 영화니까. 코미디 장면에서의 웃음을 유발하는 그 세련됨 이런 거는 굉장히 볼만하고 또 분명히 불편한 지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별로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도토상님이 지적한 부분이 그거 좀 이렇게 장애를 너무 희화시킨 거 아니냐? 그 정도? 그 포인트는 솔직히 100에 한 20 정도고 그 인간 유전자를 조작한 결과물들이라는 그런 불편함?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닥칠 미래 아니겠어요? 그런 형태는 아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흉측하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 근데 지금도 이제 돼지 간을 사람한테 이식하는 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고. 지금 그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아버지가 연구해서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완성되는 프로세스를 가는 과정 나온 오점들이거든요. 걔들이 다. 조금 다 결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점 자체가 되게 얼굴에 일단 비주얼로 표현되고 그거가 걔네 생활 형식이 그대로 녹아있고 요런 포인트에서 그 소스 하나 가지고 딱 웃기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존재가 어떻든 모두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으로 영화를 끝내거든요. 그래서 사람 착한 사람인가 봐요. 네. 실컷 놀려놓고. 네, 그러니까. 실컷 놀려놓고. 네. 아니, 그래도 뭐, 넌 착한 애야, 뭐 아니면 넌 좋은 애야 라면서 영화가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마무리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좀 거부감은 없었는데, 뭐랄까, 한 가지 실망한 점은, 그러면 그래서 나는 어떤 그 블랙 코미디 이면에 갖고 있는 깊은 성찰이라든지 철학적 질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좀 없어서, 저기지만, 그 점은 좀 아쉽다.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 문법에 지치신 분들은, 한번 두뇌를 환기시키는 기분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신가요? 요 영화가 김봉남 씨는
집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40도 육박하는 이유모를 고열로 다음날 아침까지 한숨도 잠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린 채 회사를 30분이나 지각할 것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달려가서 타면서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영화에게 그런 영화입니다. 그 지하철로 달려가는 과정에서 좌충우돌이 재밌잖아. 그거 재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도토상이었습니다.